신년 새 아침입니다. 2023년도에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신년이 돼서 좀 예전에 지지양반 생존에 계실 때 그 한복을 좀 여러분들 앞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복을 좀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전에 예고 드린 바대로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에 있어서 사실은 지난 27, 28 그 유튜브를 찍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너무 독감 중이었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요전번에 찍은 그 유튜브들을 보시고 좀 지인들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 나와서 좀 컴컴해 보인다고 좀 밝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그때 고단한 데다가 또 시커먼 양복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컴컴해 하실까봐 그거는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새 아침에 인사를 드리면서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제 남편 편에 있어서 이렇게 원고를 들고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그 모습도 좋지 않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원고 없이 그냥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만나 뵙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얘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4년생이니까요. 일제시대 때 한 해 전에 났죠. 그래서 제가 1살 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6.25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4.19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16이 됐습니다. 근데 5.16이 됐을 때는 제가 개성여자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5월 달이었습니다. 개성여자 중고등학교는 명동 성당 안에 있고요. 재단은 바오도회 재단입니다. 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제 어머니, 외할머니 모두 제 외가가 돈독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때 아일랜드 신부님이 한국에 귀화하셔가지고 길신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목포 성당에. 그래서 그 길신부님하고 제가 이모가 3사람인데 3분 가운데 막내 이모가 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 아가다 수녀가 제 막내 이모인데 아가다 이모를 대모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는 길신부님, 대모는 아가다 이모로 해서 제가 태어나서 며칠 만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톨릭 본명은 아녜스입니다. 그리고 아녜스로 21년 동안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다 아녜스로 다녔습니다. 캐톨릭 신자로 컸죠. 근데 저에게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좀 하느님이 너무 좀 가혹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5.16 혁명이 났을 때는요, 캐톨릭 신자였고 그때 5월달이었으니까요. 5월달이었는데 때가 5.16 때가 그때 무슨 요일이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는데 그때는 여학생들이 가죽으로 된 단화가 있어. 단화를 그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그래서 저도 단화를 신었는데 우리 집에 찐이라는 욕셔 테리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제 구두 뒤축을 다 묻어 뜯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려는데 구두 뒤쪽을 다 묻어 뜯어놔가지고 이걸 어떡하면 어떻게 신발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침 오전 시간 학교를 못 갔는데 라디오에서 학교 오지 말라 그날 무슨 난리가 났다. 그날이 이제 5.16 혁명이었습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뭐 이렇게 정치에 뭐 그런 게 그때 글쎄 죄송합니다. 그 4.19 때는 모두 학생들이 다 일어났는데 저희 여학생들은 또 저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집 앞에 검은 집차가 이렇게 있어요. 군용 집차가. 근데 군용 집차라는 걸 제가 아는 거는 저희 형부가 저희 집안의 맞사이가 이규광 장군이라고 헌병감 했던 저희 형부가 또 이순자 친작은 아버지 되는 분이죠. 근데 그때 형부가 언니하고 결혼한 게 4.19 전해였죠, 아마. 전해 천도교 예식장에서 이순자 작은아버지인 이규광 장군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부가 헌병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집차를 봐서 군용집차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군용집차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너 왔냐? 같이 가자 그러셔요. 근데 그 뒤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단정하게 생기신 분들. 그분이 이제 한 분이 따라 나오시는데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가보면 안다고 퉁명스럽게 그러셔요. 그래서 뭐 이게 책가방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가방을 이렇게 뛰어가 책가방 던져놓다시피 하고 부모님 명령이야. 뭐 그때 부모님 말씀이야. 지에게는 지상 명령이니까요. 토를 달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시느냐고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따라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그 집차 뒤에 탔거든요. 탔는데 집차 쭉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장충동에 있는 그 국가재건최고회 의장님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들어갈 때는 몰랐죠. 막 헌병들이 막 격리를 하고 뭐라고 하니까 앞에 군인들이 이렇게 소소해서 막 격리를 하고 하니까 뭔 일인가. 들어갔는데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참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때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만은. 그때 저는 이제 그 개성여고 2학년생이니까는 이제 개성여고 하복을 입었겠죠. 교복을 입었고 이제 아버지는 뭐 위에 양복 같은 걸 이제 입으셨고 그런데 글쎄요. 그때 그 공간은 뭐 별로 그렇게 인상에 크게 남는 건 없었어요. 이거 뭐 그냥 정신없이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남는 건 없었는데 이제 응접실 같은 데 들어갔는데 뭐 우리 집 응접실이나 뭐 좀 크기나 그런 것 좀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앉았던 분이 앉아 계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좀 상당히 조금 어른 같기도 하고 뭐 상당히 좀 작은 분이 왜소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느 소파에 이렇게 푹 파묻혀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푹 파묻히신 것 같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려야 되는데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나 외가나 친가나 이렇게 인물들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삼촌들 뭐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인물들이 남자들이 괜찮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썩 잘생긴 얼굴 아니래도 단아하고 보통으로 생기셨는데 우리는 다 피부가 하얗거든요. 우리 집은. 근데 피부가 새카만 데다가 자꾸만 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난방샷스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얼룩얼룩한 난방샷스 같은 거 입고 계시는데 참 못생긴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조그마시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이렇게 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제가 세상에 생겨나서 저렇게 못생긴 분은 처음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얼굴이 까무니까 그냥 뭐 한 1분 1초도 안 된 동안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죠. 저더러 이제 저는 옆에 그 부속실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 부속실에 옆에 방에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또 남자가 또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방을 갔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상당히 검소했어요. 그냥 검소하다기보다는 그냥 단촐한 소파, 아니 소파가 아니고 이런 의자에 뭐 이렇게 탁자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문을 열고 이렇게 쟁반을 들고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앉아 있어서 그런지 또 키가 엄청 크신 분이 지 엄마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우리 집 여자들은 뭐 1m 60 정도, 62, 3 정도였으니까. 근데 키가 또 엄청 큰 또 그 부인이 이렇게 차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키가 굉장히 좀 크시다. 우리 엄마보다도 크신 분이다. 근데 저를 이렇게 하고 보시더니 학생 참 예쁘게 생겼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죠. 얼굴 빨개지던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무슨 차를 주셨는데 그게 달콤해 그게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가 차인지 유자 차인지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차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뵈니까 그분이 이제 유경수 여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의장 공간에 제가 아버지 따라서 처음 갔을 때 받은 그 인상은 참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못생기신 분이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께서는 키가 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희 엄마는 이제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 차 대접을 안 하거든요. 우리들 시킬 거나 뭐 그러시는데 직접 차를 들고 이렇게 오셔서 주시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 뭐라고 우리 엄마하고는 참 다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오셨고 그때 다시 이제 또 그 집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다가 이제 오던 길로 다시 돌아서 우리 집에다가 데려다가 줬는데 그때 그 부모님들과의 그 자식과의 관계는 그 5.16 때 그 시대의 그 우리의 가치관이라든가 우리의 그 내적 질서, 말하자면 사상 이걸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충효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나온 충효. 국가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라. 충효였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때는 부모님은 성역이죠. 부모님께서 뭐 무슨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뭘 물어보고 여쭤보고 뭐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뭐 부모님 식사 시간에 뭐 학교에 친구들하고 뭐 잘 지내느냐 뭐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얘 뭐 하면 잘한다 못한다 엄마한테 해야 뭐 이러고저러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어려워서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왜 어디를 뭐 때문에 내가 다녀왔느냐는 것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고 거기가 처음에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중앙청 앞에서 이제 그때 막 선글라스들 쓰시고 탁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 그것더니 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신문 보시면서 이게 보는 거하고 가서 뵙는 거하고 영 차이가 난다. 여기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뭐 그 정도였죠 뭐. 뭐 여학생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영화 나오는 뭐 윌리엄 홀덴이나 뭐 포바디스인데 나오는 뭐 윌리엄 홀덴이나 뭐 맨허에 나오는 그 찰턴 헤스톤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의 열광을 할 때라 관심 없었죠. 그리고 났는데 엄마한테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이러저러 얘기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경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생각해도 뭐 쉽진 않아요. 철학을 하신 분이라는데 뭐 민족의 뭐 어쩌고저쩌고 민족의 뭐 비애 뭐 슬픔 뭐 나라 이런 슬픔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시를 쓰셨는데 그 시 제목이 울음이에요. 제목이 울음인데 그 시는 취미로 쓰셨거든요.
순수 문학을 하신다나요? 뭐 그러면서 쓰셨는데, 일제시대 때 울음을 쓰셨는데, 이제 그 시를 갖다가 제 이모부가 계십니다. 아까 제가 앞에 제 이모가 세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큰 이모 말고 둘째 이모의 이모부가 이제 이호섭 씨라고 그 대중가요 그 작곡하는 분 아니시고요. 대중가요 그 이호섭 씨가 아니시고, 제 이모부는 우에노음악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호섭이라고요. 우에노음악대학 출신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 작곡을 하신 분인데, 이모부하고 아버지하고는 동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더러 6.25 때도 그 시를 달라, 그 시를 달라. 6.25 때 같이 피난 다니니까 막 쫄랐던가 봐요. 작곡하시겠다고. 그래서 결국 6.25가 지나가지고 그 아버지 시를 갖다가 울음이라는 걸 갖다가 이호섭이가 작곡을, 우리 이모부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 가곡으로 불려져. 지금 김미영이라는 소프라노가 불러서 울음, 제목이 울음, 장병준, 제 선친 조남이 장자, 병자, 준자입니다. 장병준 작사, 시 이호섭 작곡해서 저희 가곡에 있습니다. 울음이라고 있고, 그때 6.25가 지나가지고 그때 그 서울대학 국문과의 그 교재, 시에 든 교재가 또 교재로 아버지 시가 또 실려 있었다고 그래요. 전 직접 본 적은 없고 듣기만 한 겁니다. 실려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의장실에 붙들려 간 건지 뭐 어떻게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강제로 간 거죠.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강제로 가게 된 그 원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또 해방되고 나서 또 시를 한 편 쓴 게 있어요. 그게 또 제목이 또 건설의 노래예요. 건설의 노래. 근데 그게 언제 쓰셨는지는 아버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고, 그 맨 처음 시작이 뭐 나가자 3천만 막 그래요. 3천만이었던가 보죠. 근데 3천만 때 쓰셨던 것 같아요. 나가자 3천만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를 이제 그 5.16 혁명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토건설단이라는 게 생겼대요. 근데 국토건설단의 지 형부, 아까 제 맏형부, 저희 집에 사촌 형부 한 사람은 김대중이고 친형부 한 사람은 이규광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형부가 헌병감 했잖아요. 4.19 때 헌병감 했는데, 그 다음에 5.16 나고 나서는 예편하고 국토건설단 부단장이 됐어요. 부단장. 단장이 박이망 장군이었고, 제가 그 박이망 장군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또 그 양반들이 뭐 이상한 일을 하셨거든요. 뭐 구태타인지 뭔지 나중에 했을 때 우리 집이 난리가 한번 났기 때문에 그 박이망 장군이 어렸을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이, 우리가 혼났으니까요 그때. 기억을,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만. 근데 형부계통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뭐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혁명정부에서 그걸 쓰겠다, 그 아버지 시를 쓰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군인을 딱 싫어했었거든요. 그 일본도 군국주의 아닙니까? 질색을 하셨어요. 군인이라면. 그래서 우리 형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어요. 결혼 반대하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걸 이제 혁명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딱 이런 지하에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몇 번씩 해도 형부가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그 당시 의장님 귀에 들어갔던 게죠. 그 자가, 그 어떤 자가 그렇게, 정부에서 쓰겠다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시조가 해놔가지고 그랬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불러오라 그랬었던가 봐요. 그래서 불려간 거죠. 뭐 불려갔는데, 글쎄 아버지하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누셨는지 주인은지, 저는 그 옆에 방에 쫓겨나 있었으니까, 옆에 방에 가 있었으니까 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군인 싫어하거든요.
5.16이 일어났을 때 물론 나라가 혼란에 극에 달했다. 그리고 장면 총리도 캐톨릭 신자라서 저희와 좀 저희 집안하고도 좀 잘 알고 그랬어요. 근데 무능한 건 아니까 그냥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칼하고 도마하고 들고 나와서 데모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칼과 도마는 있어도 쏠 게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냥 뭐 전부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데모를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회가 혼란하다는 건 아버지도 인정을 하시는데 군인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군인 싫어하고 또 그 5.16도 싫어하고 뭐 헌정 질서 파괴니 뭐 막 그러셨으니까 그 싫어하고 싫어하신 줄 알았는데 그날 다녀오시더니만 싹 바뀌어졌어요. 한 번 딱 그때야 뭐 한 1시간 정도인가 얘기하시는데 그때 시도 다 내주고요. 다 쓰라고 시도 다 내주고 그래서 그때 뭐 나가자 3천만 하고 뭐 그때 국도건설단에서 혁명정부에서 그 아버지 시로 아니 그때 많이 막 노래를 누가 작곡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불러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최고가 계신 그 공간에를 가봤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가본 게 있네요. 경무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요? 저희 집에 저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뭐 모윤숙 씨, 이태영, 정일영 부부 그분들 이태영 그분이 아마 그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뭐 그런 여류들이 좀 모였어요. 우리 뭐 큰 이모가 좀 이상한 그런 여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을인가 기억은 계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느 날 뭐 머리를 그냥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날 꼭해서 막 따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새 옷을 입히고 막 그래요. 이게 뭔지 이제 그때 이제 경무대란 데였어요. 그때는 경무대란 데. 프란체스카 여사의 뭐 생신이 되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그때 외국인을 처음 봤잖아요. 눈알도 파랗고 막 이상한 외국인 봐가지고 그때 저분이 사람인가 뭔가 참 이상하게 생겼다.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때 이제 그 요만한 꽃다발을 갖다 드린 그때 경무대 가봤네요. 그때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 하도 새카맣고 깡마르셔서 진짜 저분이 어디 외국인이 아니신가 저렇게 못생긴 분도 계시구나. 한 분은 이상하게 생겼고 이분은 못생긴 분이고 그랬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제 운명이 뭐 어떠니 저떠니 해가면서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진 않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갔다가 온 게 그게 전부였고요. 세상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가운데 지 아버지를 제일 첫 번째로 꽂았는데 지 아버지 생애에서는 그렇게 뭐 지 아버지는 이렇게 유명한 뭐 이렇게 이런 분들 같이 이런 건 아니셨지만은 민족주의자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형부가 이제 저희 큰 언니가 장성이라고 지 큰 언니인데 큰 언니가 사실은 이제 요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 우리 언니 얘기에 대해서는 목포에서 그 차병원이라고 그 유명한 그 병원에 그 10살 때 언니 10살 때 그러니까 전 태어나기도 전이죠. 12살 차이니까 10살 때 그 정원을 해가지고 차인석이라고 그래서 같이 컸어요. 저는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김대중 형부가 들어와 있었고 집에 그리고 또 언니는 10살 때 정원을 했다고 정원 차인석이하고 그러니까 목포에서 유명한 부잣집이죠. 차병원이라고 정했는데 6.25가 나고 나서 이제 그 차인석이 오빠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언니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유학을 가고 이제 인석이 오빠가 없으니까 이제 형부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뭐 요란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형부가 군인이잖아요. 헌병 더군다나 헌병이니까 아버지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살갑게 이렇게 막
가깝게 그게 막 그거 하고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4.19 때 제 형부가 헌병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병감이면서 저희 형부도 군인에서는 상당히 그 훌륭한 일을 하셨죠. 그 부패군인 숙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셨는데, 근데 4.19 날 저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4.19 날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희는 이제 형부가 헌병감이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그 뭐랄까 그 관용 전화하고 관용 전화가 있었어요. 그 시커먼게 생긴 관용 전화 있었는데 비상 전화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아침부터 이제 아버지가 매달리셔가지고 형부한테 이제 계속 그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비상 전화를 하시면서 그때는 그 이제 지프차든지 헌병감 차는 이제 타고 가도 이게 통해요. 이게 막 통하니까 막 길에서 이렇게 막 솔도 들리고 솜도 들리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그 수화기에다 대고 자네 학생들에게 총 쏘지 마라. 그러면은 자네는 만약에 자네가 학생들에게 총을 쐈다가는 자네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될 테니까 총 쏘지 마라.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들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절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자네는 헌병감으로서 헌병들에게 총을 쏘게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진짜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자네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된다. 총 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형부는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제 그때 그 청와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경호실장이 그때 곽영주였어요. 근데 이제 곽영주는 이제 거기 이제 경찰들로 이제 경호를 하고 있으면서 4.19 때 거기 앞에 그 효자동 그쪽으로 도는 학생들의 그게 저지선이 뭐가 무너지고 하니까 경찰이 총을 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건 좀 나중에 들은 다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그 참모총장이 송효찬이었대요. 송효찬 참모총장이 이제 헌병감이 형부니까 헌병들에게 이제 헌병도 발포하라. 지금 경찰이 지금 경무대가 경무대 저지선이 뚫렸으니까 발포하라. 뭐 이제 송효찬이 막 형부한테 빗발치듯이 헌병으로 하여금 발포하라 그랬고. 근데 아버지는 또 발포해서는 안 된다. 자네가 발포를 하면 역사 앞에 자네는 죄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그 송효찬이는 막 발포하라. 그래도 형부는 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형부가. 그래서 형부가 다시 경무대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헌병감시로 들어가면서 송효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실탄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실탄이 오산에 있는데 실탄을 가지고 와서 저기 그 경무대를 경호하고 있는 헌병들에게 실탄 지급을 오산에서 가지고 와서 실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형부가 좀 이제 거짓말을 둘러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학생들을 발포한 거는 곽영주 경호실장으로서 그 당시 그걸 뭐라 그랬지? 그때 경무대장인가 뭐 그랬어요. 좀 명칭은 틀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죽었죠. 그 곽영주 발포 명령을 해서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사형을 당했죠. 당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헌병도 발포했다. 근데 총이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총이. 경찰은 그때 카빈총인가 가지고 있었고 여기 헌병들은 뭐 M1인가 그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총알을 안 줬기 때문에 실탄 한 발도 안 줬기 때문에 헌병은 총을 쏠 수가 없었죠. 쏠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그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카빈 총알만 나왔지 M1 총알은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총알 안 나왔기 때문에 헌병은 총을 안 쐈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서 그것만도 참 역사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그런 어떤 국가관, 민족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형부에게 그렇게 그 순간에 형부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건. 그래서 이제 그때 형부가 한동안은 학생들에게 영웅이 되다시피 했죠. 근데 이제 형부는 다시 군으로 돌아갔는지 그 뒤의 상황은 제가 뭐 제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랬고, 근데 그때 당시 형부는 아무튼 영웅이 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헌병이 총을 안 쐈기 때문에 헌병이 총을 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땠겠습니까? 대단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형부는 이제 어디 언론에서 이제 그 4.19 때 그 얘기를 하면 꼭 지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장인이 총을 못 쏘게 해서 총을 안 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곽용주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참 장인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형부도. 그 4.19 때 뭐랄까 형부가 증언할 때 되면 꼭 지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식이지만 참 4.19 생각하면 참 저희 아버지가 참 그 순간에 형부에게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은 그 사위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총 쏘면 안 된다, 총 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던 그 저희 아버지 진심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존경하는 저희 자식들이 존경하는 점 가운데서 4.19 하면은 저희 아버지 그 점을 떠오르고, 또 저희가 입 밖에 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본 것도 제가 지금 처음입니다. 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다 가슴에 새기고 있으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걸 안 좋아하시니까 형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 제 자식들은 저희 아버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